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핵심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투자 매력도를 보시면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많이 이제 좀 변한 게 좀 있어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채권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좀 올라갔고, 골드도 그대로고, 달러가 좀 떨어졌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약간 떨어졌고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투자 매력도는 이 50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50 이상에 있는 것들은 좀 투자 매력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50 미만에 있는 그 자산들은 투자 매력도가 좀 낮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매력도가 거의 70이 넘어가면 이제 당장 투자를 해도 되는 수준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뭐 제가 한두 달, 두 달 전에 영상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단기 밸류에이션과 장기 밸류에이션이 모두 상투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블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추가로 갈 가능성은 뭐 3에서 5%밖에 안 되고 이렇게 부러질 가능성이 한 95%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식 비중을 최대한 좀 줄이고 차익 실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빅테크 주식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같은 이런 쪽은 좀 당장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나스닥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폭락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정일 수도 있고 약세장의 초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약세장의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게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이렇게 좀 50 이하로 낮은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낮게 지금 측정이 돼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투자 매력도가 더 낮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경기도 너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미국보다는 비싸지 않거든요. 적정 수준. 2,400에서 2,500 정도가 페어 밸류니까 적정 수준인데 경기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비해서 투자 매력도 떨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그 주가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 추세 부분이 여기 점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추세 부분이 좀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매력도는 가치 평가 점수, 이거는 이제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싸면 점수가 높고요. 비싸면 점수가 낮겠죠. 그 다음에 매크로 점수, 요거는 이제 경기 흐름, 요 경기가 좋으면 점수가 높고 경기가 나쁘면 점수가 낮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점수, 에너지 점수는 추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주가 추세가 상승 추세가 강하면 에너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고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면 점수가 낮겠죠. 요 세 가지를 평균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가치 평가 점수는 페어 밸류지만 매크로 점수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요. 에너지 점수가 확 나빠지고 있어서 점수가 좀 낮고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뭐 금리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2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투자 매력도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한번 떨어지면서 좀 가격이 좀 떨어지면 투자 매력도가 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더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 골드 비슷하고, 달러는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매력도는 약간 줄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요 세 자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50 이상의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골드와 달러. 이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강한 거는 지금 골드하고 달러고요.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죠. 그 다음에 지금 모멘텀은 약하지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에너지.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높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뭐 동행지수라든가 이런 어떤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 부분에 점수가 다 하위예요. 그래서 뭐 투자 매력도가 전혀 없는, 내 집 마련은 좀 다르긴 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투자할 만한 뭐 상황은 아니다. 투자 매력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시장 총평을 좀 잠깐 살펴보면 미국 증시는 현재 그 기술적으로는
지난달에 중기, 장기가 다 추세가 상승이었는데 이번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이죠. 2월 달에 이렇게 상승이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기 추세가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장기 추세는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조정에 들어갈 때, 중기 조정에 들어갈 때 이제 중장기 상승 추세에서 중기가 이제 하락 추세로 먼저 바뀌고 나중에 장기까지, 요 장기까지 하락 추세로 바뀌면 기술적으로 완전 약세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중기 매도로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금 중기 조정, 그러니까 중기 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3개월에서 한 5개월짜리 중기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중에 기술적으로 이 장기까지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그때는 본격적인 약세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20% 빠졌나요? S&P 기준으로 한 10% 빠졌는데 이 정도면 뭐 그냥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저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 아니고 뭐 어느 그냥 적당한 상황에서 이런 조정이 나오면 아 이거는 뭐 조정일 수도 있고 약세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기 밸류에이션도 20년 만에 2020년 그러니까 2000년 IT 버블 때 이후로 처음으로 버블 수준에 들어와 있고 단기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단기 밸류에이션 한 2년 만에 한 번씩 버블에 들어오는데 이번에 또 버블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가 이렇게 동시에 버블에 들어온 거는 2000년 IT 버블 고점일 때 제외하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사실 뭐 여기서 추가로 갈 가능성은 한 뭐 3%, 뭐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부러질 확률이 95% 이상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투매가 났다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나스닥이 주도주인데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투매가 났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 경험상 보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투매가 났다? 이거는 쉽게 끝날 하락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이전에 조정할 때처럼 그냥 많이 빠지면 무조건 기회.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이렇게 빠졌을 때마다 산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위험한 위치라는 거죠. 이 전에 빠졌을 때와 지금은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기, 장기가 밸류에이션이 다 버블 영역에서 부러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지나고 보면 이제 큰 약세장의 초입인 경우가 많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세장이라고 하면 S&P 500 기준으로 최소한 한 30%, 20%에서 30% 이상 하락하는, 그다음에 나스닥 기준으로는 40%에서 뭐 50% 이상 하락하는 요거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요런 국면의 초입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이게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이 아주 뭐 낮긴 하지만 뭐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럴 확률에 기대서 뭔가 뭐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듯이 그냥 주식 비중 줄여놓고 지금 이제 빠진 상태잖아요.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빠졌다고 갖고 있는 현금을 덜컥 주식을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충분히 위험이 다 사라진 충분히 빠져야 위험이 없잖아요.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약세장의 전환이라면 약세장의 초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걸려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크게 고생할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월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장기 하락 추세와 중기의 중립 추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중기로 보면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중기 정도. 그러니까 아주 중장기 다 하락 추세에서 중기가 약간 중립으로 바뀌었었는데 3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중기 장기가 다시 하락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었다. 약세장의 하락 추세로 중장기 하락 추세로 다시 복귀했다. 그러니까 반등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기 반등이 끝났으니까 보통 중기 반등은 6개월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간의 반등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 이번 달에 이제 완전 급반등해서 다시 돌려야 되는데 다시 돌리지 못한다면 다시 뭐 2,500, 600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 하락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전저점을 향해서 가는 전저점이라고 하면 2,100인가요? 2,200인가? 그 정도가 전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향해서 다시 내려가서 쌍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이제 아마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부과가 될 텐데 그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관세의 강도라든가 또는 각국의 보복 관세를 부여하는 그런 상호 간의 보복이 일어나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올해 연초에 이제 국내 시장 전망할 때 코스피 전망할 때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2,400, 2,800 박스권 그 다음에 좀 비관적인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지는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서는 2,400을 무너뜨리고 2,100까지도 또는 2,000이나 2,100까지도 한번 밀렸다 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블러핑이 아니고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이라면 그리고 트럼프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없는 거라면 올해 두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코스피도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800 근접 시 차익 실현을 하지만 투자 비중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2,400을 지킬 수 있을까? 요번에 잘 지킬 수 있으면 다행인데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에 빠진다 그러면 못 지킬 것 같거든요. 2,400을. 2,400이 사실은 페어밸류 바로 밑인데 이 자리가 아주 싸다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저희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한 2,000에서 2,100 정도 오면 정말 눈 감고 사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 2,400은 조금 애매한 자리. 그냥 페어밸류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모멘텀 나빠지면 더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애매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쪽을 좀 보면 채권은 뭐 지금 가격이 그냥 중장기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중장기 상승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10년물이 4.32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4.8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거예요. 금리가 뭐 0%대에서 올라와서 지금 4%대 초반에 올라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그 한 2, 30년간 미국의 장기 금리는 계속 레벨 다운 됐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전환이 된 게 2020년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서 전환이 됐고요. 지금은 전환되고 나서 1차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기인데 0% 조정하고 있어요. 옆으로. 그 얘기는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그래서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금리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면 금리는 뭘 따라가냐면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는 금리가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을 기다가 한 번 더 치고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격으로 보면 채권 가격으로 보면 반대죠. 이제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 잠깐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하락 추세로 계속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 상으로도 지금 장기 채권 비중이 되게 작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면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듀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 채권은 적게 들고 있고 단기 채권이 많아요. 이렇게 만기 3년 이내 단기 채권이 많은데 지금 그렇게 그냥 가져가는 게 지금은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채권 투자자들도 너무 TLT나 이런 거에 몰빵하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4%대에서 만약에 인플레 없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뭐 한 3% 초반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TLT를 샀을 때 지금 자리에 사면 한 1%포인트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곱하기 한 2,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으로는 TLT 가격 기준으로 2, 30% 정도 플러스가 날 수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저희 생각대로 막 6%, 7%까지 한 번 더 레벨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손실액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냥 순수하게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3% 초반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질 확률과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스태그 상황이 와서 인플레가 다시 찾아와서 6%, 7%까지 레벨업하는 상황, 어느 쪽에 더 확률이 높냐? 저희는 후자 쪽에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이 또 폭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확률도 높은데 폭도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장기 채권은 좀 적게 들고 가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에서 장기 채권 투자 권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장기 채권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이제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 국제 유가는 뭐 장단기, 그러니까 중기 장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유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싸요. 너무 싼데 바닥인 것 같은데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모멘텀이 별로 없고 지금 중국도 내수 경기 너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만약에 경기 침체 들어가면 수요가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유가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경기적인 요인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올해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워낙 싸니까 올해 이제 자산이 돌고 돌다 보면 아주 싼 자산 쪽에 한번 모멘텀이 붙으면 세게 가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유가가 한번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려면 뭐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 경기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 그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 지정학적 모멘텀인 거죠. 중동 쪽의 지정학적 모멘텀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이러한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함대도 파견되고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엊그저께인가 유가가 갑자기 확 급등한 것도 그런 부분들 반영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하고 같이 한다면 아마 유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들이 유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냥 거의 극단적인 숏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유가가 움직이면 대감기거든요. 그러니까 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까지 가세해서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마른 장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 붙이면 그냥 폭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도 되지 않을까. 70불 이하에서는 한번 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는 지금 이제 중장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3,000불대 초반이 기술적인 저항선이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하게는 4,000불 정도가 이제 페어 밸류다 이렇게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엊그제 골드만에서 4,200불 목표가가 나왔죠. 그래서 골드만도 어차피 저희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거 봐서는 미국의 부채 모델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부채와 금을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랑 비슷하게. 그래서 4,200불 정도 목표가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3,150불 지금 뚫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에 어떤 3,000불 초반에, 3,000달러 초반에 기술적 저항선은 뚫은 게 아닌가, 이 정도면. 2,900불에서 오랫동안 이제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뚫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200불 정도에서 조금 자리를 잘 잡으면 이제 4,000불까지 이제 향해서 가는데 큰 걸림돌은 없다. 지금 이제 3,000에서 3,100불 돌파하는 게 어렵지 여기서 돌파하고 잘 쉬고 있잖아요.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만 밀리지 않으면 뭐 여기서 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4,000불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제 뭐 4,000불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늦어도 한 2년 안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골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000불 가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미국의 재정 위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부채 증가가 제어가 될 수 있느냐. 그건 같은 문제이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4,000불 갔을 때 이제 평가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미국의 재정 위기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정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 부채도 증가 속도가 줄질 않고 가속화된다. 4,000불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보이면, 그리고 뭐 이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지금은 중앙은행들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는데 대중들도 미국의 어떤 재정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대중들이 이제 금 매입에 동참을 한다.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4,000불을 훨씬 넘어서 금 가격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 이후로는. 저희는 한 그렇게 하더라도 5,000불 정도가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근본이제로 회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막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이 또 막 흥분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그동안 이 발행한 유동성 뭐 계산해가지고 근본이제로 가려면 금값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금이 적으니까 유동성에 비해서. 그러면 그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24,000불 나오거든요. 금값이 24,000불 정도 나와야 근본이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역으로 계산해서 막 투기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금값이 24,000불은 가야 된다라고 보고 막 5,000불 아직도 싸다 이러고 막 지를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 그렇게 대중이 움직여서 이제 광기가 돌면 금은 충분히 그런 투기가 붙을 만한, 거기서부터 버블인데, 버블이 붙을 만한 요인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뭐 4,000불, 5,000불 가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재정을 좀 건전화하고 재정 적자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공하는지 못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판단해야 된다. 일단 4,000불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울 주택시장이 지금 주택 가격은 서울은 상승세죠. 토호제 해제 때문에 이제 상세가 더 붙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강남 지역,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안 좋아요. 수도권도 안 좋고 지방은 더 안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주택 시장으로 보면 완전 하락세가 시작됐거든요. 2차 하락세가 시작됐는데 강남만 이제 이게 딱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차별화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과거의 사례들도 보면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강남이 혼자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무너질 때는 혼자 처음에는 차별화됐다가 결국은 다시 동참해서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호제를 다시 이제 적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도 사라졌고, 그래서 올 하반기가 이제 서울 강남까지도 하락세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경기 동행 지수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투자 매력도도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상승하는 이 국면은 뭔가 모멘텀적인 국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또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몇 개월 있으면 요것도 이제 하락으로 다시 바뀌는, 요것도 하락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주택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뭔가 돈을 넣는 거는 좀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주택은 투자 목적으로는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40년간의 그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은 좀 시대가 좀 저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내 집 마련 입장에서 보면 내 집 마련은 사실 투자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한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번 하락 사이클의 저점, 그러니까 저희는 한 2027년, 2028년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한 그때쯤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 내 집 마련을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한 27년, 28년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남았죠. 3년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때 내 집 마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